알아서 편집 잘해주세요. 이것만 나온 거예요? 썸네일각 썸네일각. 안녕하세요. 동네병원 아는 의사 김원장 예혜련입니다. 저의 친한 친구이자 소아과 동기이자 소아신경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예혜련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수학과 레지던트 동기이고, 네, 지금은 이제 서울 의료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소아신경분과 예혜련이라고 합니다. 소아과 모든 질환을 다 보고 있긴 한데, 경련을 하는 아이들, 발달이 느린 아이들을 좀 더 주로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경질환, 두통, 어지럼증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레전드 1년 차부터 만났죠. 동거동락하면서 서로 안 씻은 모습도 많이 보고. 너무 우아했죠. 응? 사실 저희 동기들이 제가 막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진짜 너무 좋아요. 아, 맞아요. 이런 데가 없어. 조 원장님이 항상 수학과에. 그 거짓말 맨날 우리 거짓말 얘기하는. 같은. 경련에 관한 질문은 굉장히 많이 받아요. 1차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질문 받고 안심시켜줄 걸 시켜드리고 약간 불안하다 그러면은 의뢰서도 써드리고 하는데, 그래도 좀 더 스페셜리스트를 모시기 위해서 오늘의 주제 소아 경련. 짜란. 경련이라는 거는 뭘까요? 경련, 경기, 발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다 비슷하다, 같은 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래 뇌세포들은 전기 신호를 통해서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 뇌 안에는 전기 신호가 흐르고 있는데, 이런 전기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스파크가 확 튀면서 그로 인해서 뭔가 의도치 않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나 행동을 하게 되거나 움직임을 하게 되거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련이라고 합니다. 열경련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경련을 열이 있을 때 하는 걸 열경련, 열성경련이라고 하죠. 이게 사실 제일 흔해가지고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인 것 같아요. 근데 열이 경련하기 전에 날 수도 있고 경련하고 나서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후에 이제 열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열성경련이라고 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이제 보호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했냐, 할 때 모습이 어땠냐. 그쵸. 우리가 흔하게 보는 열성경련은 평균 시간이 한 5분 이내. 그쵸. 1, 2분. 1, 2분. 그리고 이제 그때 모습이 어땠냐라고 하면 잘 재현하지. 그쵸. 그리고 경련 후에 어땠냐, 역시 혼돈이 와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일단은 동영상 찍을 수 있으면 찍어 놓으라고 하고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를 하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모습이 이제 진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열경련이 아닌데 열경련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있어서. 오한. 그죠.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찍을 수 있으면 동영상을 찍으면 좋고, 입을 다 덮어놓고 이렇게 이제 아예 얼굴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그래서 좀 도움이 잘 안 돼요. 그쵸. 찍기만 힘들고. 그래서 만약에 찍으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은 사지가 다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아이가 이제 뭔가 의식이 이상해,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아라,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시는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아이가 다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대표적인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손 따기. 네네. 바늘 가져와서 까만 피 나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멈췄다. 그래서 그게 정말 효과가 좋았다고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 굉장히 짧게 끝나니까요. 1, 2분. 네.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다칠 수가 있을까. 부모님도 다치고 아이도 다치고. 그렇죠. 네. 팔다리 주무르기. 네. 엄청 열심히 주무르시는 거, 그것도 저는 다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입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면 턱이 안 벌어져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벌리면서 그 안에다가 손가락을 넣거나 나무젓가락을 물리는 거, 이런 것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은 알겠어. 그 경련할 때 혀를 깨물 수는 있어. 혀를 깨물 수 있는데 보면은 아주 약하게 상처가 나거든요. 혀에다가 입 안에다가 손을 넣거나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안에 만약에 음식을 막 먹다가 토했어, 그러니까 경련했다,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아이 목을 살짝 옆으로 돌려서 음식물이 밖으로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 정도는 도와주실 수 있어요. 가슴 마사지, 심폐소생술을 하시는데 굉장히 세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경기하고 나면 이제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경련은 다 깨서 아이가 멀쩡해졌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가슴 마사지는 하지 마시고 심장이 멈추지는 않으니까
5분이 지나면은 30분 이상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요. 아, 5분이 넘어가면 그치? 길어지는 경우가 길어지는 많다.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 5분이 지나면 이제 빨간색 알람이 켜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응급실로 이송을 하는 게 좋겠어요. 촉이 이상하고 불안하다. 너무 불안해서 없애야겠다. 그러면은 그냥 이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끝났어도. 네, 끝났어도.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도 아이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 의식이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의식이 잘 회복이 되고 아이가 예전 상태로 돌아오는지 확인하는 거, 그것도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짧게 끝났고 아이가 뭐 일반적인? 다 회복이 됐다. 이제 아이가 열이 왜 나는지 그 근처 원래 다니고 있는 병원 소아과에 가서 왜 열이 나는지 확인을 받고 그 원인을 치료하는 거, 네, 그게 중요하고 그 선생님이랑 상의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큰 병원에 가야 될지 상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짧게 끝나는 그냥 열성 경련인데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아이가 발달이 엄청 느린 경우, 뭐 약간 말이 느리다, 뭐 이 정도는 사실 검사를 잘 하진 않고 여러 가지 말을 전혀 못한다든지 굉장히 발달이 느리다든지 그런 것들 사실 30분 이상 경련을 한 경우는 한번 진료를 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또 그렇게 길게 할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경우는 예방적으로 항경련제를 열날 때만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비상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경련 자체도 한쪽 팔만 이렇게 까딱까딱 했다든지 아니면은 경련이 끝났는데 한쪽 팔이 좀 마비가 됐다든지 뭔가 이런 특별한 경우, 네, 이런 경우도 큰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설명을 드립니다. 1차 의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열성 경련이나 조금 큰 아이들의 경련은 굉장히 구분해주기가 쉬워요. 좀 명확히 보이거든. 진짜 어려운 게 영아 연출. 아주 어린 아이들이 약간 뭐 잠들 때 뭐 까딱까딱 한다든지 자려고 하다 막 이렇게 뭔가 놀란 것처럼 행동을 네네. 한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막 되게 희미한 걸로 막 그런 왜 가정 내 CCTV 이런 데 요즘에 그런 걸로 요즘에 찍힌 아이 거를 따로 자면서 그쵸?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가지고 오시면서 아 이거 경련 아니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6개월 미만의 아이들 이제 많이 움직임이 적은 아이들이 영아 연축의 형태로 오는 그런 경련들 네. 요거를 좀 감별할 만한 그게 포커스가 있을까요? 포인트가? 영아 연축은 굉장히 어머님들이 공포스러워하는 경련이죠. 그리고 사실 저희들도 경련 중에 최악의 형태, 정말 안 좋은 형태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주의 깊게 보는데 헷갈릴 수 있는 경우 사실 더 많아. 영아 연축은 되게 드물거든요. 근데 영아 연축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아이들이 이제 깜짝깜짝 놀래고 움찔움찔거리고 그러는 경우가 이제 모로 반사. 6개월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자연적으로 놀라는 그런 반사가 있거든요. 네, 그거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 팔다리를 부르르 떨거나 연축처럼 움찔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양성영아, 수면 근간대증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홈비디오만 가지고 그거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치? 네. 제일 위험한 그 영아 연축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소아신경과 진료를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뇌파 검사를 받아보시는 거를 그러니까 추천을 드려요. 조금 더 어리고 애매할수록 사실은 네. 뇌파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쵸. 되게 드라마틱하게 다르기 때문에 뇌파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요즘에는 또 비디오 뇌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초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비디오를 같이 찍으면서 뇌파를 찍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시기에 어떤지. 그쵸. 아이가 움찔할 때 어떤지 그거를 목격할 수가 있고 그때 경기파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경련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어쨌든 걱정되는 경우는 무조건 진료를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련으로 판정이 났어. 그리고 이제 약물 복용을 하는 네네. 경우 또 이제 걱정이 또 시작이 되죠. 그죠, 그죠. 이거를 도대체 네. 언제까지 먹어야 할 것이며 이 약을 먹어도 되는 것인지. 예전에 많이 먹었던 항경련제들은 진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들이었어요. 그래서 먹으면 정말 예전보다 더 못하게 되고 느려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약들은 되게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신약들은 그런 인지 기능에 영향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게 안심하고 이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경련이 엄청 심해가지고 약을 3-4개 이렇게 먹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옛날 약을 쓰게 되거든요. 약을 이제 더하다 못해 옛날 약까지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도 경련 자체를 줄여주면은 오히려 인지가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약을 엄청 많이 써가지고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약을 덜 쓰고 경련을 좀 하더라도 균형을 유지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더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약을 조정을 해야 돼요. 경련을 하더라도. 네, 그래서 경련을 0을 만드는 게 이제 목표가 아니고 아이가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수준으로 약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근데 처음 처방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도 제가 처방해드렸던 어머니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아이 약을 하나 먹어요. 근데 경련이 되게 심하고 뇌파도 되게 안 좋았는데 하나 먹고 조절이 잘 돼요. 근데 그 아이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왜 이렇게 집중을 잘하냐고 요즘에 학교 수업 태도도 너무 좋아지고 집중도 너무 좋아지고 반짝반짝해진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라면 사실 아이 학습력도 더 좋아지고 공부도 더 잘하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좀 안타깝다. 왜냐면 그 전에는 얘는 정말 힘들었겠다. 그쵸. 주의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야. 공포로 몰고 갈 것 같아. 아 이거 공포. 이거 되게 희망적인 얘긴데. 왜냐면 얘기야. 얘가 공부를 좀 안 하고 있어 이럴 때 이거 경련 아니야? 근데 아이가 겉으로도 경련을 보이죠 당연히. 이제 그 아이들 중에 일부는 보이지 않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랑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도 그 열경련을 어렸을 때 엄청 많이 했어요. 열 날 때마다 경련을 해가지고 저 이거 대학이나 가겠냐. 저 어머님이 친정 어머님이 엄청 걱정하셨다고 하는데 그 연세대 의과대학 그 입학식에서 손을 잡으셔서 그렇게 짧게 여러 번 하는 경우는 뇌세포에 손상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그 30분 이상 지나면 이제 이론적으로 뇌세포에 이제 손상이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멈추기 위해서 경련을 그렇게까지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응급실에서 열심히 처치를 하게 되는 거죠. 가서 뭐 MRI도 찍었어요. 뭐 우리 뇌파도 찍었어요 하는 그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에 MRI 좀 오더가 나나요? 네네. MRI 급하게 찍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뇌염이 의심돼서 일 것 같아요. 뇌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이제 MRI 아니면 CT 그리고 뇌척수액 검사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열경련을 흔히 하는 나이가 아닌데 그런 경우가 6개월이 안 됐을 때 경련을 잘 안 해요. 열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뇌가 그만큼 자라질 않았기 때문에 6개월 미만에는 안 하는 게 맞는데 하는 경우 그리고 5, 6세가 지나면 아이들이 이제 뇌가 충분히 성숙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역치에 대한 그 방어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 역치가 되게 높아요. 그런데 경련을 했다, 열경련을 했다 라고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해요. 나이가 흔한 나이가 아닌 경우 그리고 아이가 안 깨는 경우 경련이 끝나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 많지는 않습니다. 네. 경련을 짧게 계속하는 경우 일반 열경련이 아니라 뇌염증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MRI나 뇌척수액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조금 지켜보다가 회복이 된 걸 확인하면 귀가를 시켜드리는데 그러면 굉장히 다행인 걸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아이가 이제 방치돼서 안 한 건 아니다. 꼭 할 필요가 없고 내 아이가 좋아져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괴담. 경련하는 애들은 감기 걸릴 때 괴담 먹으면 안 되나요? 콧물 괴담. 근데 이 경우는 엄마들보다 선생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다른 파트 선생님들이 물어보시고 성인들 특히 노인들 뭐 일부 환자들한테 이제 뇌전증이 있거나 뭐 이런 환자들 아니면 없었는데 첫 경련을 했는데 감기가 없었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보고들 여러 가지 보고들이 모여서 이제 나온 약들이 의심되는 약들 조금 경련 역치를 낮추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긴 한데 저는 그래도 가장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보고가 꽤 많은 것들은 3가지가 있어서 그 약들은 웬만하면 안 쓰기는 합니다. 첫 번째, 슈도 에페드린, 뭐 시럽으로는 에티피드 시럽, 이런 거, 슈다패드죠,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렇죠. 네. 일반 감기약 있죠, 종합감기약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 약국에서 파는 챔프 노즈 시럽, 콜데몬 키즈 노즈 시럽. 경련 많이 하는 아이들, 뇌전증약 먹고 있는 아이들은 저는 웬만하면 종합감기약을 사드시지 말고 처방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코막힘이 심하지 않으면 이제 빼고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테오스틴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천신약이 기관지 확산제인데 사실 뭐 다른 약들도 많이 있으니까 굳이 그거 안 쓰고 이제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경기를 뭐 아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그래도 좀 찜찜한 그런 구석이 있다. 그냥 피할 게 있으면 피할 게 돌아가자. 있으면 돌아가자. 너무 막 꾹꾹 참고 계실 때가 있어요. 너무 거기에 꽂혀서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감기약이 경기를 일으킨다는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정확하게 나온 그런 연구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피할 수 있으면 돌아가자 정도지 뭐 절대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쵸? 네, 얼마 전에 제가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논문을 하나 찾았는데 콧물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경기를 열경련을 안 하던 아이가 하지는 않는다. 근데 일부 논문에서는 졸린 콧물약을 먹었을 때 1분 더 많이 하더라. 1.02분 많이 하더라. 이런 보고가 있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그거를 실험 설계를 한 거야? 그러니까요. 콧물약과 열경련과의 관계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멀미 시럽 있어요. 디펜하이드라는 도나린 A랑 그 이지롱 시럽 이런 게 있거든요. 어지럼증약, 멀미약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진짜 조금 보고가 많아요. 뇌전증이 있는 큰아이들한테는 제가 먹지 않도록 얘기는 하고 있어요. 좀 큰 아이들 중에 네네. 이게 경련인가요? 아닌가요? 할 때 들을 때 이미 저는 이거는 경련은 아닌데 라고 하는데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혼나던 순간에 갑자기 막 이제 울고 보채고 네네. 하다가 손발 말리고 네네네. 못 움직이고 약간 과오, 요즘에 사춘기 아이들 엄마랑 네. 다툼이 있고 약간 감별해야 되는 증상 중에 하나. 이런 경우에 좀 집에서 엄마가 얘가 경련인지 정말 과오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자기가 내쉬는 숨을 들이마시는 거. 내쉬는 숨을 들이마시면은 이제 그죠? 이산화탄소가 다시 채워지면서 네 멈추게 좀 좋아지는 자기가 느껴요. 좋아지는 거.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어느 상황이 중요해요. 전에 많이 울었고 아이가 감정적으로 격해졌고 이런 게 있으면 경련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진다. 경련 발작은 감정적인 거와 다툼, 부모와의 갈등 이런 걸로 잘 생기지는 않아서 네 전후 관계 상황이 중요하다. 병원에서도 이제 저한테 겁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울다가 이 과호흡이 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사실 감별의 저의 포인트는 얘가 막 숨을 못 쉬겠어 말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야. 그쵸. 네, 그러면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경련이라고 보긴 좀 맞아요. 틱이랑 틱이랑 네. 감별 운동틱이랑 감별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 근간대성 경련. 틱은 되게 이렇게 작은 근육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 눈 깜빡거리고 근간대성 경련은 굉장히 큰 근육이 움직이는 그런 경련이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 운동 범위가 좀 다르고 틱 같은 경우는 하기 전에 막 하고 싶은 그 충동이 느껴지는데 전조 충동 그게 느껴지거든요. 경련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어요. 틱 같은 경우는 잠깐 멈춰 하지 마. 그러면은 잠깐 참을 수 있어요. 나중에 막 몰아서 하는데 경련 같은 경우는 참을 수가 없다. 약간 애매한 나이들. 돌쯤? 애가 멍 때리고 있어요. 경련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대답 안 하고. 돌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제 블러스에 대답 안 하는 거 그런 것도 그렇고 6, 7세 되는 아이들이 주의력이 좀 산만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멍 때리고 계속 허공을 바라보면서 공상의 세계에 빠져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블러스에 대답이 없고 계속 그런 경우에 결심발작이라고 소발작이라고 하는 되게 짧게 이제 의식이 딱 필름이 끊기는 그런 발작을 이제 의심을 해보게 되죠. 결심발작이라고 하는 이 발작은 10초에서 뭐 15초 정도 시작과 끝이 있어요. 딱 그때만 의식이 딱 필름이 끊기고 그 전에 했던 행동을 바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아이들이랑은 좀 다른 거죠. 경련인 경우에는 만지거나 크게 부르거나 자극을 크게 했을 때 그냥 멍 때리고 있는 아이들은 돌아보거든요. 경련을 하는 순간에는 아무 짓을 해도 아이가 엄마를 돌아보지 않아요. 네, 그런 것도 감별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이것도 역시 뇌파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고 정말 어렵다. 감별이 어렵다. 뇌파도 이제 안 나오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비디오 뇌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기다려? 해놓고 증상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자주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그러면 많이 안 했는데 놓치고 갔다. 근데 결심발작은 며칠에 한 번 하진 않아요. 보통은 하루에 할 거면 하기 때문에 뭐 아주 이따금씩 하는 경우라면 사실 결심발작의 가능성은 많이 낮다.
그 결심 발작 부분은 이제 학생 때 공부하면서 나는 결심 발작인가? 아, 공부할 때 아, 글씨를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일어나면 또 공부하잖아. 그래서 나는 이게 내가 경련인가? 이 생각을 의대 공부하면서도 많이 느꼈었는데 공부할 때 아니고 난다더라고요. 사실 생각보다 광범위하잖아요. 그쵸. 너무 어렵죠. 어렵기도 하고 어머님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불안해 하시는 거를 좀 이렇게 낮춰드리는 완화시키자. 그런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연우기도 했잖아. 내가 너한테 전화했던 기억 안 나? 독감이었어. 그러니까요. 이형 독감 바이러스가 독감 제일 진짜 문제야. 무서워. 네. 나는 시계를 쟀지 2분이었는데 근데 나의 체감은 20분. 그렇지. 예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잘 있냐? 입원해도 되냐? 그 아이가 눈이 돌아가고 막 거품 무는 그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고 되게 공포스럽고 그러신가 봐요. 그쵸.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치. 제 환자 중에 그러니까 열경련을 자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하는데 그 첫 경련할 때 엄마랑 저랑 그 순간을 되게 잊을 수가 없는 게 이제 지금도 자주 오는 친구인데 맨날 울던 애야. 병원에 들어올 때부터 너무너무 그냥 울던 애인데 어느 날 가만히 들어오는 거야. 이제 막 엄마도 얘가 병원에 왔는데 안 오네? 딱 들어가고 나도 얘가 안 오네 오늘? 했는데 뭔가 이상해. 그 경련하고 하고 있는 거였던 거야. 그 안 울던 순간이 경련을 하던 중이었고 그때 뭐 처치는 우리 그 소아과 대기실에서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주사 맞춰서 응급실로 보냈는데 가서도 한참 있다 끝났어. 열경련이긴 했는데 지금도 열 많이 나면 좀 하는 친구여가지고 그거 하실 수 있는 거는 열에 대한 이벤트를 줄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조금 아프면은 엄마도 막 어린이집 안 보내지. 그렇죠.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도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인플루엔자가 최고고 그치. 그 다음에 아데노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돌발진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몇 가지들이 또 열경련을 잘 일으키고 있어요. 유전적 소인과 이 바이러스의 이 강력함이 만나서 그렇죠. 이제 경련을 일으키는 건데 어쨌든 뭐 크면 좋아지긴 하니까 시간이 아니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뭐 주의할 것은 우리 아이가 열경련이 있었던 아이면은 유행하는 시기에는 키즈카페에 가지 않는다. 근데 뭐 쉽진 않긴 합니다. 네. 어쨌든 너무 당황하시지 말고 오늘 예령 선생님 모신 이유가 그거기도 하고 모아 소아청소년과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해주고 싶으신데 시간 관계상 너무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SOS를 치셨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의사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나 여기 모아 소아청소년. 저도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또 울었어? 새벽 2시에 자신감이 계속 없고 잘못 선택한 것 같고 큰일 난 거죠. 큰일 났고